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4월 7일 본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재보선 열기, 관전 포인트는 뭐고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더 펼쳐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특임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율이 20.54%를 기록하면서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이 좀 비가 오는 바람에 날씨가 좀 굳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한 이유 어디 있다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모든 언론에서 이번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를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관련된 뉴스들이 거의 뭐 모든 뉴스를 다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이 관심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특히 그 지금 양당에서는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지금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좀 그러니까 그 이 사전 투표에 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라는 이 지금 도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요, 그 의미랄까, 의미랄까요? 예. 예, 뭐 비중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유권자들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민 의식으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뭐 출퇴근 인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침밥 먹고 출근해서 뭐 6시쯤 퇴근하는 직장인들 봤을 땐 초반에는 그 25일 지난달 25일부터는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관심이 커져가는 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뉴스의 노출 빈도도 있겠지만 예. 제일 큰 거는 우선은 그 세금 문제가 제가 봤을 땐 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부터 뭐 그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관심이 커지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 대선 직전에 양쪽의 지지자들 또 뭐 진영들이 좀 세를 보이는 결집하는 그런 선거가 된 것도 또 네. 이렇게 높은 관심을 끌고 또 그게 사전 투표에서의 높은 투표율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이서 공통적인 좀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 다른 얘기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사전 투표가 하나의 투표 행태, 그러니까 주요한 투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 지난 총선 때 이미 밝혀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전 투표 중에서도 금요일, 토요일 중에 토요일은 주로 휴일이 많기 때문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투표율은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높은 투표율도 아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하는 그런 네.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 전체적으로는 낮아졌지만 네. 고정 지지층은 어느 정도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에 가는 동시에 그동안 국민의힘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표심들까지 엎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이 높아지고 뭔가 의미를 담은 행동들이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서 직접 이렇게 투표장에 나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니까 뭐 TV 토론도 그랬지만 여야는 서로가 이제 유리하다고 분석을 하면서 발언들을 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 사전투표 결과였다고 보십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금 유불리를 논하기가 좀 이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 각 정당들 입장에서는 재논의 물대기식으로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을 경우에 그 최종 결과가 좋았다. 특히 뭐 지난해 총선 같은 경우는 26.69%를 차지했잖아요. 예. 사전투표가. 네. 이때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개표할 때 그 상황을 보면 한 전국에 한 20개 정도에서 상당히 초박빙 싸움을 벌이다가 어떤 경우는 지고 있다가 이 사전투표함이 개함되면서 뒤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개 정도가 그렇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뭐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원래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조직력이 가동돼야 된다. 이 조직력이 가동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또 하나는 이 또 샤이 진보라고 해서 이 그동안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았던 네. 그러한 층들이 적극적으로 놓은 결과일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래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전 선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전 선거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뭐 조작의 우려가 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내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그 보궐선거는 이 지금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조직력에서 열세인 서울 같은 경우는 조직 열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사전투표가 높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가 올라가기를 바랬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바람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 뜻대로 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뭐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게 서로 그러니까 판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는 네. 저는 지금 이 사전투표에 정작 어떤 분들이 가서 투표를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은 본투표율이 그러니까 판가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지금 그보다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좀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최종 투표율이 이번보다 낮았는데도 투표율이 60%가 넘었어요. 전체 투표율. 예, 전체 투표율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그럼 투표율이 그럼 60% 넘을 것이냐? 저는 60%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궐선거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일이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이 관건은 전체 투표율이 50%를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양당의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가장 큰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50%를 넘어가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아마 이 판세를 분석하는 여론 전문가들의 그 추측인데 왜냐하면 지금 전체 유권자가 한 850만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한 50%를 하면 한 420만 조금 넘어가는데 그렇겠네요. 지금 민주당이 조직률 총 가동하면 한 200만을 모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풀 가동됐을 때 그걸 이기려고 하면 50%가 넘어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의 계산이라는 계산이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본투표율이 상당히 좌우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여당에서는 지지층이 결집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나와줬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에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투표를 해줬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연령대죠. 연령대. 그러면 토요일 날 비가 봄비지만 아주 거세게 내렸어요. 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거든요. 예. 그런데 30대, 40대 층들이 제법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난 총선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였거든요. 지난 총선엔. 근데 지금 이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이슈가 이렇게 공정도 분명히 이슈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생활적인 거예요. 내 이익과 관련이 돼 있는
부동산 문제. 그렇죠. 예, 그거는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세금 때문에 공시지가 때문에 괴로운 거고 그렇죠. 또 집이 없으면 소위 벼락거지가 됐기 때문에 그 박탈감과 그 분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데 이 위선도 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국민들한테는 뭐 전세나 월세 5% 이상 올리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작 법 시행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올려버리고 그게 불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적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국민들의 그 심기를 눈높이와는, 걷는, 네.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선도 부동산 정책에서 관여된 위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20대, 30대, 40대 특히 30대, 40대가 네. 사전 투표장에서 많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표출은 저는 심판론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한 표를 행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야당 쪽에 야권의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말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서울시장 그 유권자 수가 말씀하신 대로 한 840만 네. 뭐 그 정도 되는데 네네. 거기서 50% 최종 투표율이 50%라고 보면 420만 명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조직하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소위 좌파 생태계라고 하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뭐 그 자치 지원관이니 그 아마 9 to 6 하는 일반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그 일반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이 세금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3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840만 유권자 중에 투표율 50%가 되면 420만 명. 네. 거기에 절반이 민주당 내지는 박원순 시장 10년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면 230만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50% 최종 투표율 밑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예, 의문이 높을 것이다. 민심에서는 뭐 그 배척을 받았지만 선거 숫자상으로는 이길 이길 수도 수 있는 있다. 거. 그래서 지금 최종 투표율이 50%를 훨씬 상회해야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는 승기를 잡을 이제 수 바랄 있다. 수 있는 건데 지금 최종 투표율이 50%가 넘으려면 본 투표가 30%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20%를 최종 투표율이 했으니까. 20%좀 네. 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 동료가 외려 국민의힘이 더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 예, 거네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평론가님은 네. 뭐 같은 분석을 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전 투표론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본 투표까지 다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지층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사전 투표에 더 비중을 두는 쪽이 있고 본 투표에 더 비중을 두는 쪽이 있기 때문에 네.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전체적으로 투표율의 고저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판가름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끝났다고 봐요. 그때 투표율이 70%대였고 그 전에 선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투표율이었거든요. 네네. 옛날에는 투표율이 오르면 젊은 사람이 투표장에 많이 간 것이고 젊은 사람은 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진보에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는 그렇게 이 투표율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설령 상관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을 때는 이쪽이 유리한데 조금 더 올라가면 다른 쪽이 유리했다가 거기서 더 올라가면 또 이쪽이 유리한 이런 이게 세분화돼 구간이 있을 수 있네요, 그게 있겠죠. 또.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표율만 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가 이것을 좀 따지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아까 뭐 두 분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많은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사전 투표라고 하는 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당일에 8시까지 조금 더 시간이 연장이 네, 돼서 투표를 그렇죠. 하기도 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예 사전 투표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주 낮은 투표율은 또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뭐 40% 50% 정도 수준 갔었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까지 이제 좀 득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50%대는 당연히 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한마디 더 하자면 민주당이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유리하다 이 의견에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러 군데 뭐 구청장도 지금 한 명 빼고 다 민주당이고 그러다 보면 관변 단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민주당 조직력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서울과 같은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렇게 그 조직력 표가 많지 않아요. 네, 사실 그 조직 때문에 옛날에 국민의힘 쪽 계열이 조직력이 강하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뭐 영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그냥 이제 평상시에 좀 파편화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양쪽 간의 조직표라고 하는 것은 조직표가 아니라 사실은 고정적인 그러니까 조직된 표가 아니라 지지층. 자기가 알아서 지지층으로 고정적으로 있는 지지층이 양당 다 한 20 내지 25%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소극적 지지층이든가 네. 부동층이라든가 이쪽이 많기 때문에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조직력에 대해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네, 조금 그 말씀 주시죠.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을 한 12년 동안을 계속 민주당의 구청장들이 거의 다였어요. 서울 네. 지역이 강남 3구 빼고 근데 또 3년 전에는 그 서초구 빼고는 그 강남 4구도 다 또 민주당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구청이 현재 구청장들이 네. 쓸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상당히 탄탄한 거예요. 그거는 개인 돈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직능 단체들도 많고. 근데 그게 12년 이상 됐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조직력에 대해서 이제 그 우려하는 바가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통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에서 네. 그런 조직들이 있고 또 그런 직능 조직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크게 다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텐데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좀 그 뭐 당협 활동이라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이제 이전에 학생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조직을 꾸리는 데 있어 뭐 트레이닝이 상당히 돼 있는 익숙하니까. 구청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꽤 그 힘을 가질 거다. 그 조직은 그런 생각. 더 좀 복잡해진 민심이 됐다, 예측하기 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그 박영선 후보의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오세훈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중대 결심을 두고도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박영선 후보는 이건 진성준 의원이 말한 것이고 사전에 교류는 없었다라고 말한 거 봐서는 좀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저도 사실 이 뉴스 듣고 난 뒤에 예. 과연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랄 게 뭘까?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는데, 근데 지금 그 진성준 그 의원의 지금 워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중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뭐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만 끝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아마 공직선거법상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 정도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그거조차도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박영선 후보는 잘 모르고 있다. 예. 그래서 뭐 박영선 후보도 이 지금 엄중한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결심이 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뭐 지금 의원단에서 논의하고 있어서 나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과연 지금 선거를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진성준 의원의 이 중대 결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람인 후보 자체가 실종돼 버리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성준 의원이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이 뭐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2일 날 나왔거든요. 2일 날 나왔는데 오늘이 5일인데 네. 선거는 또 이틀 뒤면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만 더 의구심까지.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칫 선거 전략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캠프 후보는 잘 모르는 걸 캠프에서 결정한 지금
한국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그 진성중 의원 정도의 지휘면 캠프 내에서의 선대위에서 그러면 뭐 후보하고 꼭 상의해서 저런 걸 발표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저 중대결심 얘기가 그냥 그 정치적으로 쓰는 이제 그 관용구 있잖아요. 뭐 좌시하지 않겠다. 네, 네, 네. 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거랑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기자들이 그 중대결심이 뭐냐 그러니까 그 지켜보면 안다라고 한 것도 그 일종의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선거 끝날 때까지 저 중대결심은 드러날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럼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해서 그냥 이 판세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싶었던 발언이었다, 뭐 정치적 발언이었다. 저는 실체가 없고 그냥 그런 관용구 같은 뭐 그런 정도의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오세훈 후보에게 뭔가가 있을 있는 것 것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걸 그냥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대결심의 내용이 뭔지는 일단 가닥이 잡혔어요. 고발입니다, 고발. 근데 법적으로. 이 고발이라는 게 요즘에 보면 친민주당 쪽도 있고 반민주당 쪽도 있는데 고발 전문 단체들이 있는 수준이거든요. 고발이 그렇게 뭐 별일이라고 중대결심이라고 했는지 굉장히 허무하게 귀결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이 캠프 내에 굉장히 혼선이 좀 심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진성준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예. 마음대로 고발이 아닌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염두에 두고 중대결심이라고 했다면 다행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혹시나 박영선 후보 본인이 사퇴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걸 뒤집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이 경우면 더 심각한 것이죠. 지금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캠프 스스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만 드러났다고 그걸 좀 보여준 보여져요. 거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뭐 차지원 교수님도 그렇고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셔서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땅 논란 별거 아니다. 이거 뭐 이슈가 될 만한 거리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문제 제기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근데 뭔가 나오는 뭐 스모키건 같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생태탕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신발 브랜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제가 지난번 출연해서 내곡동 땅 뭐 별거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직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그 중요한 사안이죠. 그 중요한 사안이면 분명한데 과연 지금 판세를 뒤집을 만큼 영향력을 주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는 그걸 뜻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표현했던 것 거고.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그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땅의 위치, 뭐 존재 이런 것조차 몰랐다. 아니 땅의 그러니까 존재도 몰랐고 위치도 몰랐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측량 현장에 갔다는 그것이 만약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거짓말을 다 한 셈이 될 뒤집어지는 수밖에 거죠.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그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반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생태탕 집 그 같은 경우는 주인, 사장. 뭐 네. 지금 말이 엇갈린다고 하지만 또 그 사장님 아들이 또 인터뷰를 해서 엄마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 아들이 엄마가 처음에 다른 언론 갈 때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괜히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릴 경우에 아들에게 해가 미칠 걸 우려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또 말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애매합니다만, 그렇죠. 모호해졌죠.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명의 이 증언 자체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진짜 간 거 아닐까? 많은 이 지금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분명해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가면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탕 그 사장님의 증언이 나왔을 때 오세훈 후보가 여기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난 안 갔다. 난 모르는 사실이라고 한 방에 딱 정리하고 더 이상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2007년도 선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BBK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있었고. 그러나 정권 심판이라는 그러한
바람, 이 대세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묻혀 넘어갔던 그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무대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을 하겠죠. 1995년도에 박찬종 1위를 달리고 있던 박찬종 후보가 거짓말 때문에 번에 넘어졌던 뒤집혔죠. 이 부분 조선 때문에 후보한테.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결국 4월 7일 날 이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증언들이 나온다는 게 지금 결정적인 스포킹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증언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법적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 이게 뭐 법정에서 하면 증인을 불러서 선서를 시키고 위증죄의 부담을 갖게 하면서 뭐 증언을 했을 때는 또 그것 또한 믿고 안 믿고는 또 판사의 또 그 몫이겠죠. 몫인데요. 예, 예. 이 지금 내곡동 땅의 경우에는 생태탕 집 주인의 식당 주인의 우선 증언이 엇갈리는 게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서로 다른 것과 나중에 진술을 좀 변한 뒤집었죠. 부분,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구두라든가 뭐 백바지, 네. 뭐 선글라스 외형적인 부분. 예, 근데 그게 16년이에요. 2005년도 일인데 그럼 16년 전 기억을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 잘생겨서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신빙성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증언이라기보다 이런 주장을 하게 판을 깔아준 것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라고 하는 뭐 언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유명인이 과연 공정하고 중도적인 편파성이 없는 진행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판을 깔아준 김어준 뉴스공장이 우선은 또 신빙성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처음에 내곡동당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싶었던 거는 LH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니까 공분을 사니까 그걸 희석하는 용도로 오세훈 후보도 땅 투기했다라고 했다가 이거 처가에서 상속받은 땅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투기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상속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내곡동에 주택지구 지정하는데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관여를 했다. 그래서 처갓집에 이득을 주고 아내 8분의 1 지분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상반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다가 네.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워낙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또 새로운 주택지구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들이 설명이 되니까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에 상반행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거짓말로 몰아가면서 뭔가를 한 방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영선 후보 민주당에서 전략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 싶어요. TV 토론에서 중요한 거는 정책 공약,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승전 내곡동 그것도 좀 감정 섞인 언행과 함께 네. 그러다 보니까 외려 본인들의 자충수가 된 게 내곡동 네거티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이수희 변호사님 발언 중에 뭐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계속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여권에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승전 내곡동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내곡동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오늘 뭐 생태탕 집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카드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왔다는 걸 보여주겠다라 뭐 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측량을 할 때에 오세훈 후보가 왔느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슬슬 이해찬 전 대표께서 유도신문 비슷한 걸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네네. 이해찬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고 발언했냐면 이거는 시장이 알았다 할지라도 이해 충돌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보상지구에 자기 땅이 포함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특혜이고 특권이고 비리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구를 지정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면은 시장 입장에서 우리 처가 땅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될까 봐 그걸 빼주세요 하면은 그게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대규모 개발이 막 이렇게 도로가 깔리고 이런 땅에다가 미리 사두고 뭐 전남의 광양시장처럼 네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오 시장 당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좀 땅이 묶여가지고 왜 이렇게 수용되면은 이제 조금 손해 볼 수도 있는 지주들이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핵심적 논란에서 좀 비껴간 거였죠. 측량을 하는데 왔다 아니다는. 근데 오 후보가 이제 아예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식으로 처음 얘기를 했다가 좀 스텝이 꼬인 겁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뭐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다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다. 이렇게 흘러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카드 내역이 나온다라고 했을 그건 때는 또 지켜봐야 왜 그렇게 될, 굳이 네.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네. 약간 확 그 주목 효과가 쏠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얘기가 됐던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 예, 판단이었습니다. 이 투표를 독려하는 문구에 위선, 또 무능,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라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선관위의 결정 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유리해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네. 뭐 마포구청에서 무슨 이 안내 배너를 설치하는데 민주당의 색깔이나 색깔이나 기호가 숫자들, 예, 뭐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든지 택시 홍보물에 붙이는 이 선거 홍보물 자체가 뭐 파란색이라서 민주당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 해놓고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뭐 거꾸로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어제는 상당히 또 어떻게 좀 약간 조롱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로남불, 무능, 위선 있는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이 가면 그렇다는 거 아니냐, 그걸 선관위가 인정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매번 선거 때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투표 이 격려 문구를 눌러서고 이 항상 결정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었어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촛불과 관련된 이런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2017년 대선이 사실은 촛불 촛불로 혁명 때문에 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촛불을 생각해서 미래를 위해서 가자는 식으로 투표를 하자는 식의 문구가 그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민주당 후보한테는 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그렇겠죠.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선거의 판세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어도들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선거에 있어서 돈은 묵되 입은 풀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 선거는 철저히 차단하지만 예.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 표건 많이 넓혀주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까지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쭉 밟아왔던 역사예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재명 그 경기지사 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 결정문에서 대부분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예.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바람직하다. 물론 허위사실 공표하고 이 투표 이 문구하고 약간 사안은 다르지만 네네네. 결국 이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선관위의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뭐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도 논란이 됐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어떤 것은 또 된다고 해주고 어떤 것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중앙선관위의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친여적인 거 아니냐. 특히나 문재인 구성이. 대통령의 캠프 출신 분이 또 지금 직위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네. 저 중앙선관위에 또 추천이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구성에서의 편파성 때문에 나오는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기에도 나옵니다만은 네. TBS에서의 그 샵에서 일합시다. 저 캠페인이 본인들은 유튜브에 뭐 100만 달성을 구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네네. 누가 봐도 근데 저렇게 샵 일 합시다 하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합니다 박영선이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럼에도 저건 된다는 거네요. 예, 지금. 그럼에도 선관위에서 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궐선거 왜 하죠? 저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선관위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이제 면할 수 없게 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게 특정 정당을 유축해야 한다. 이건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 아닌가. 슬픈 상황이다. 예. 네. 본인들 정당이 위선 뭐 무능 내로남불 이게 이퀄 민주당을 상징하게 됐다는 대명사가 거. 돼버렸나에 예. 대해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숫자는 네. 들어가도 되나 봐요. 일은 다 들어가네요. 그래 보니까. 이번에 좀 국민의힘에서 화가 날 수 있는 일이겠죠. 또 형평에도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도 마냥 비판을 할 일 아닌 게 네네. 제가 2016년 총선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런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016년에 그때 국민의힘이 여당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때 민주노총에서 무슨 현수막을 걸었냐면 반노동자 정당에게 투표하지 맙시다라고 걸었거든요. 그것을 새누리당이 연상케 한다라면서 선관위에서 금지시킵니다. 아, 그리고 당시에 군소정당인 녹색당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최선의 투표하세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가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네네네. 유권자 중에 반이 비례대표 투표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홍보한다는 이유로 그걸 걸었는데 선관위에서 최선은 녹색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또 못 걸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의 유구한 역사예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때에 맞춰서 이제 야당인 쪽은 피해를 보는 거죠, 항상. 여당 야당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당과 저 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후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예전에 이제 딴지일보,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예전에 있었던 딴지일보에서 네. 2002년에 팝업창에다가 네. 팝업창 보면은 창을 닫는 그 X자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닫을 이 수 창을 있게. 닫기. 네. 근데 그걸 그때 이 X 창 닫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당시 후보가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아. 예, 그 교묘하게 떠올리게 한 건데 요즘 같았으면 선관위에서 또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법의 틈새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선관위가 또 일일이 규정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법 자체도 너무 좀 각박합니다. 선거법이. 네네. 이수희 변호사님 또 선거운동 해보셔서 알겠지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인데 굉장히 그 섭도 디테일하고 호별 방문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정당 모임도 못하고 정당 연설회도 못해요. 이런 전반적인 오히려 돈은 묶어두더라도 입은 열어두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 돼 좋은 선거인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좀 전반적인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거대 정당들이 또 신생 세력이 치고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담합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 기회에 선거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의식들이 깨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가 이걸 못 따라오는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2주 전에는 뭐 승리를 마치 한 것처럼 장담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역전 확신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좀 뭔가 달라진 결을 느끼게 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여권의 대표적인 선거 전략 기획가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바뀐 거는 만약에 이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고려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거의 이긴 것 같다 할 때는 선거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은 상당히 자신감을 심어준 거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지지층들의 결집이 이완될 수 있다. 좀 긴장감을 고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말을 바꾼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지지층을 독려하는 네, 지지층을 독려하는 측면.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진짜 어려울 수도 있다. 진짜 어려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물론 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질 경우에 대선 패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대선에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그건 그렇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진 때의 그 질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나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만약에 이번에 그 재보선 이번 그 선거에서 질 경우에는 네네. 지금 아마 이 민주당의 예정된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되기 힘들 것이다. 과거 2011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한나라당이 패하고 난 뒤에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당명 바꾸고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 결국 승리를 하는 네. 그러한 형식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의 당시 박근혜 의원의 역할을 이해찬 대표가 할 수 있다, 전 대표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이 지금 현재의 판세를 고려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죠. 정확한 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또 이제 또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뭐 그 끝까지 하여간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불러내겠다. 그 작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추격하는 쪽에서 이제 지금은 깜깜이지만 그 전에는 뭐 여론조사에서는 여하튼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더 우세였었는데 예. 그러면 그 대세 쪽은 대세 쪽대로 이미 굳어졌다라고 밀고 나가고 추격하는 쪽에서는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그 포기하지 마시고 투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었다.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투표장으로 뭔가 불러내기 위한 예. 말이었다는 얘기신 건데 평론가님도 뭐 네. 같은 해석이십니까? 뭐 그렇죠. 낱낱이 따져서 보면은 이제 그런 전략의 일환이고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당의 원로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금 선거 운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따져볼 만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을 거고 당의 원로라면은 뭐 박영선 후보에게 제대로 재량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예를 들면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 3인방이라고 네, 하는 네. 민주당 3인방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한다거나 또 후보 본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옹호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피해자를 또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의 원로로서 선을 그어주고 후보가 더 편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주로 한다. 이것은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해찬 전 대표나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나 정말 시대의 전략가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어떤 환자 비하 발언 같은 것들을 비유하면서 하니까 바로 하지 말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고 하고 계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도 좀 예전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앞서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이번 선거 저도 향후 대선, 내년 대선에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대선은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내년 앞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4.7 재보선 자체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다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승리한 쪽에서 상당히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보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가면 무조건 당선되느냐? 그건 또 100%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만약에 여건이 질 경우에는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길전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뭐 또 이긴 측에서는 오히려 방심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이 지금 야권이 승리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나름대로 야권의 혁신 열린 플랫폼으로 가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에 집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기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야권의 후보다, 차기 대선 후보다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없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일단 뭐 범야권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사람은 아니니까, 그쪽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마땅한 후보가 없다. 김영석 그 100세 저 철학자께서 말씀하신 여권에도 인재는 없다, 사람은 없다. 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죠. 뭐 유승민 후보라든가 뭐 저 원희룡 일단 뭐 지사님. 대권 경력 있는 후보들이 있죠. 뭐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으로 빨리 들어오는 것이 이후 대선을 위해서도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여권보다도 여당보다도 외려 더 풍부할 수도 있다.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정책 경쟁이라든가 능력 경쟁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네. 보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4.7 보선 이후에 두 당이 어떻게 변신하고 혁신하느냐, 쇄신을 하느냐. 예, 당 지도부를 꾸리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좌우되지 이 보선 결과 자체가 그대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선에 따라서 당이 어떻게 쇄신할 거냐. 이거는 이긴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쇄신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긴다 했을 때 사실은 이번에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중에 절반가량이
오세훈 후보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좋아서 찍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심판하러 찍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고 그렇죠. 그때도 사실 투표 직후에 민주당 찍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괜히 찍었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 알았다면 안 찍을 걸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 중에 3분의 1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개연성 얼마든지 열려 있고 혹은 제3지대라든지 이쪽을 지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서운 게 정권을 잡고 이런다고 좋은 게 아닌 게 반격이 와요 항상. 그럼 저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정 잡고 정권을 잡아도 또 반격이 반대편에서 그렇죠. 나옵니다. 그럼요. 또 반대편 정책이 인기율이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대선을 오히려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까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지더라도 대선에 큰 장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안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사실 이재명 지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은 이번에 끝나고 나서 네네. 이 지사도 이제 국민들이 이 지사한테 걸었던 기대 중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쓴소리를 해주는 것도 기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래 권력으로서 과연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도 민주당한테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종료가 됐고 이제 본선거, 본투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이수희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